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지치는 까닭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짐 때문이라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웃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적, 싫다는 말 한마디가 목까지 올라왔는데 다정하게 굴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시절,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관리였습니다. 상관의 눈치를 살피고 동료의 기대에 부응하고 백성 앞에서는 흠없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의 시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했던 날들이 쌓일수록 그의 내면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칭찬이 들려오는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무시한 사람만이 아는 종류의 고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은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하나의 두려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이 만나게 될 것은 거창한 해답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어쩌면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가 사랑받는다는 것, 말 잘 듣는 아이가 칭찬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자신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을 깎고 다듬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이고 후자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연기입니다. 연기는 아무리 정교해도 오래 지속되면 배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추려 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숨기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 하고 에너지가 바닥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상대는 갑자기 달라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것이 과잉 적응의 함정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욕구가 자기 삭제의 방향으로 흐를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내 취향을 숨기고 내 의견을 접고 내 감정을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순간 관계 속 나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파한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양의 조정에서 일할 때 그는 모든 정파의 적을 만들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한쪽의 뜻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쪽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쪽 모두에게 온건한 사람으로 보이려 했지만 결과는 어느 쪽에서도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데가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진심이 통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진심이 서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나를 가꾸기 전에 나에게 보이는 내가 온전해야 한다는 인식. 이것이 이후 그의 유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임에서 돌아온 뒤 거울 앞에 서면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 낯설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을 무심히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의 목소리가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입니다. 정약용은 28배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젊은 관리에게 조정은 꿈의 무대이자 동시에 생존의 전장이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말 한마디의 무게가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총명한 사람이었기에 이 규칙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상관의 뜻을 미리 읽어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기술. 그는 그것을 처세라 여겼고 관리로서 당연한 덕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과업이 되었습니다. 관복을 입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웠고 퇴근 후 홀로 방에 앉으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훗날 유배지에서 이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되려 했다. 상대가 보고 싶은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러나 거울 자체에는 얼굴이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남의 모습만 담아주다 보니 내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 고백에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야. 라고 포장하면서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을 외면합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탄핵을 받거나 정적과 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 오늘 하루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면서 그 중에 진심이었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때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적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 적막한 셈법 앞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유배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좁은 방에서 더 이상 눈치 볼 상관도 기대에 부응할 동료도 없는 곳에서 정약용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뼈대를 빼고 나니 자신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형의 시간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진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그에게는 유배 초기의 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유배 3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마을의 한 늙은 농부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농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내밀면 조용히 받아 마시고 긴 대화 없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비결이 있으십니까? 농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믿어줍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를 버려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줄 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쉽게 온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끊임없이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잊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장은 점점 뜸해졌고 어떤 이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지킨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중심이 잡힌 사람 곁에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아마 이 원리를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것이었을 겁니다. 밭을 일구듯 자기 자신을 일군 사람. 정약용은 수십 년 공부로도 닿지 못한 자리에 농부가 이미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지우는 습관은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더 깊이, 더 오래 작동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별일 없었다고 답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가족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가족은 그를 이해할 기회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쌓인 피로가 작은 말다툼 하나로 터져나왔을 때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늘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를 버려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정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접고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면 그 관계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한쪽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혹은 더 무서운 형태로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직장에서의 과잉 적응은 또 다른 양상을 띱니다.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해도 괜찮다고 넘기고 상사의 부조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날들이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불면 원인 모를 피로. 그것은 마음이 몸을 빌려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견디는 것은 자기를 지키면서 시간을 버티는 일이다. 자기를 죽이며 참은 세월은 아무리 길어도 성장이 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견딘 시간은 짧아도 깊이가 된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만이라도 인정하는 것. 그 작은 인정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또 하나의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 말을 걸어오는 존재. 그 목소리는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 가장 날카로운 비난이 됩니다. 행복한 순간에 불현듯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스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은 실패한 뒤에 그것 봐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차가운 혼잣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경보체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수없이 이 내면의 목소리와 대면했습니다. 한양에서 존경받던 학자가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서 올라온 첫 번째 소리는 자기 비난이었습니다. 내가 더 현명하게 처신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샀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밤마다 찾아와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그 목소리에 대항하는 대신 가만히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래,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다만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유배라는 긴 시간이 그에게 그 연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와 친해진다는 것은
그 목소리의 말을 전부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는지 맥락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자기 비난은 과거의 상처에서 옵니다. 한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 조롱받은 기억, 그 목소리의 근원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버려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안의 불안한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안에 고요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이 잡힌 사람은 밖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더 유능하게, 더 매력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따라 우리는 포장하는 데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포장이 정교해질수록 정작 포장 안의 내용물은 허약해지기 쉽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강진 마을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 자기 삶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말하고, 슬플 때 슬픈 표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학문은 없었지만 삶의 솔직함이 있었고, 그 솔직함이 만들어내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려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 의미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 보호의 의미였던 것이 이제는 자기 진실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고 그 솔직함이 가장 깊은 형태의 용기라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의 세월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유배 18년. 그 긴 세월의 끝자락에서 정약용은 더 이상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가 유배 말년에 남긴 글들 속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폭권을 간청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타인을 설득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것처럼 사람은 평생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위로도 듣고 조롱도 듣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지나간 뒤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나에게 건넨 한마디 실패한 날. 거울 속 나에게 한 한마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린 한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를 버려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거느냐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남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밖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해배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조정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곁에 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였습니다. 아침이면 책을 펼치고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고 잠들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도입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배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되찾은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혼자가 되는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돌보십시오.